소설 들려주는 여자. 이방인. 알베르 까뮈.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니만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주는 쪽이 오히려 마땅할 일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모레 내가 상장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은 어쩐지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별다름이 없는 듯한 상태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인된 격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엾게 여겨 매우 슬퍼해 주었고 셀레스틴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좀 어리벙벙했다. 왜냐하면 에마누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에마누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었던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뛰어갔다. 그처럼 서둘러대며 다른 박지를 친 데다가 버스에서 흔들리고 또 가솔린 냄새, 길과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졸음에 빠져버렸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잤다. 잠을 깨고 보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네 하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곧 엄마를 보려고 했지만 문지기가 하는 말이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원장은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문지기는 줄곧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키 작은 늙은이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을 붙들고 하도 오랫동안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손을 빼내야 할지를 몰랐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여보고 나서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곤 당신밖에 없는 처지였더군요. 나는 그가 나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정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변명할 건 없어요. 나도 당신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보았는데 어머님을 부양할 수가 없는 처지였더군요. 어머님한테는 돌봐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야 했는데 당신의 월급은 얼마 안 됐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 계신 게 더 행복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머니께서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계셨지요. 그들과 함께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젊으니까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아무래도 적적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탓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역시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데는 그러한 이유도 약간 있었다. 게다가 그러자면 또 일요일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표를 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야 하는 수고는 그만두고라도 말이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을 보고 싶으실 테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섰고 그는 방문을 향해 앞장서 갔다. 층계로 나서자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신은 조그만 영안실로 옮겨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원내에서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2,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일하기가 어려워진답니다. 우리는 안뜰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보였고 2~3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에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었다. 마치 앵무새들이 나직하게 제잘거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어떤 조그만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두고 가려고 했다. 그럼 나는 가보겠습니다, 메루소 선생. 사무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고인 옆에서 밤새 마실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머님께서는 가끔 원우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셨던 모양입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나는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랄 것까지는 못 되겠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을 하고 큰 유리창이 달린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괸대로 괸 틀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방 한가운데에 있는 2개의 틀 위에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호두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아둔 번쩍거리는 나사못만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관 곁에는 흰 작업복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짙은 빛깔의 수건을 쓴 아랍인 여자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문지기가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관을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뽑아드려야죠.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가려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렵니까? 내가 대답했다. 네. 그는 말을 뚝 끊었고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구나 싶어서 난처해졌다.
조금 후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러나 나무라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물어나 보자는 듯했다. 나는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어루만져 비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지기가 나에게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겠기에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눈 밑을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머리까지 한 바퀴 한 바퀴 빙 둘러 감겨 있었다. 코 높이에서 붕대가 편편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흰 붕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가버리자 문지기가 말했다. 혼자 계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내 뒤에 선 채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 그렇게 내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나는 몹시 거북했다. 방 안에는 저물어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무늬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문지기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십니까? 그가 즉시 대답했다. 5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마랭고 양로원에서 그가 문지기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혹시 누가 말했더라면 아마 그는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의 나이는 64살이며 파리 태생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말했다. 아, 이 고장뿐이 아니시군요. 그러고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인도하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했던 것을 상기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산이 없는 평지는 더구나 이 지방은 날씨가 몹시 더우니까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가 자기는 파리에 살았었고 파리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내게 알려준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씩이나 묻지 않고 두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 실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벌써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만둬요. 그런 얘기는 이분에게 할 게 아니에요. 영감은 낯을 붉히고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아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고 말했다. 나는 문지기의 이야기가 맞고 또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문지기는 조그만 영안실에서 그가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여기므로 그 문지기 자리를 자원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결국 그도 역시 재원자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원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저 사람들, 또 어쩌다가는 늙은이들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재원자들 중에는 그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문지기인 만큼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렸다. 삽시간에 밤이 유리창 위에 짙어갔다. 문지기가 스위치를 돌렸을 때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나는 앞이 캄캄하도록 눈이 부셨다. 그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라고 권했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므로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뒤에 그는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조금도 꺼릴 이유는 없었다. 나는 문지기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문득 그가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당의 친구분들이 밤샘을 하러 오실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전등 여러 개 중 하나를 끌 수 없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벽에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문지기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모두 꺼버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별로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서 의자들을 늘어놓고 한 의자 위에다가 커피 주전자를 놓고 그 주위에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엄마의 시신 건너편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보고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으나 팔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안도 따뜻하고 커피를 마셔서 몸도 훈훈한데 열어놓은 문으로 밤과 꽃냄새가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약간 졸았던 모양이다. 무언가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던 탓인지 방 안의 흰 빛이 눈부셔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물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모든 곡선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모두 한 연함은 명 되었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앉았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의 사소한 모습 하나에 이르기까지 나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말이 없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매고 있어서 그들의 불룩 나온 배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나는 지금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눈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몹시 여유였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온통 주름살 투성이인 얼굴 한가운데에 광채 없는 빛만이 보여서였다. 그들이 앉았을 때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이가 빠져버린 입속으로 입술이 온통 다 말려 들어간 채 머리를 어색하게 수그렸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인사인지 혹은 그들의 버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모두 문지기를 둘러싸고 나와 마주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앉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우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듯한 눈치였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또는 아무 것이든 그러나 오직 그것 한 가지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몹시 놀랐다. 그 울음소리를 이제 그만 들었으면 싶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문지기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했으나 그녀는 머리를 가로젓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이전과 다름없이 규칙적으로 울음을 계속했다. 그때 문지기가 내 쪽으로 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고 있더니 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저분은 자당어른과 매우 친하게 지냈답니다. 자당어른이 여기서는 하나뿐인 벗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벗이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군요. 우리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은 차츰 간격이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훌쩍거렸다. 그러고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졸음은 더 이상 오지 않았으나 나는 고단했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내게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다만 때때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중 어떤 늙은이들이 볼때기 안쪽을 빨아서 그처럼 야릇한 혀차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자신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제각기 깊은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 앞에 누인 그 시신이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상마저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릇된 인상이었던 것 같다. 우리들은 모두 문지기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어느 땐가 눈이 떠져서 보니 노인들은 서로 포개진 채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떤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그어쥔 손등 위에 턱을 괴고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나는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조금 뒤에 노인들 중 한 사람이 잠이 깨어 기침을 몹시 했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에 가래침을 뱉고 있었는데 뱉을 적마다 뱉는다기보다는 마치 잡아뜯는 듯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깨웠고 문지기는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불편한 밤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방문을 나서면서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그날 밤 덕분에 우리들의 친밀감이 한층 두터워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나는 피곤했다. 문지기가 자기 방으로 데려가 주어서 나는 간단히 세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 커피를 마셨는데 매우 맛이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렌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들 위로 하늘에는 불그레한 빛이 가득 퍼지고 있었다. 언덕 위로 부는 바람은 여기까지 소금기 있는 냄새를 실어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기에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뜰의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 졸음은 오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 생각이 났다. 바로 그 시각이면 그들은 출근하려고 일어났을 것이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좀 더 해보았으나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주의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 뒤에서는 한동안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해는 하늘로 좀 더 높이 떠올랐다. 햇볕이 내 발을 뜨겁게 비추기 시작했다. 문지기가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 원장이 나를 부른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웃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나에게 말했다. 장의사에서 조금 전부터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와서 관을 닫으라고 해야겠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님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안 보겠다고 말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명령했다. 피자크, 인부들에게 일을 하라고 말하게. 그러고 나서 원장이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게노라는 말을 하기에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뒤에 앉아 짧은 다리를 포겠다. 그는 나와 자기와 당번 간호사만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원칙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밤샘만 시킨다는 것이었다. 그건 인정상의 문제니까요. 하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엄마와 절친한 남자친구였던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 토마 페레스라고 하지요. 여기서 원장은 빙그레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야 좀 어린애 같은 감정이죠. 하지만 그와 자당은 떨어져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내에서 놀리느라고 페레스에게 당신의 약혼자로 구려 하면 그는 웃곤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겐 좋았던 겁니다. 메르소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에게 큰 슬픔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그러나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그에게 어제의 밤샘만은 금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동물농장 조지 오웰. 그날 밤 메이너 농장의 존재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닭장문을 걸어 잠그기까진 했으나 술이 너무 취해 닭장의 작은 구멍 닫는 일은 잊어버렸다. 그가 갈지자 걸음으로 마당을 건너가는 동안 그의 손에 들린 등불의 둥근 불빛도 좌우로 크게 출렁거렸다. 그는 본체 뒷문에서 장화를 발꿈치로 차 벗어던지고 부엌 술통에서 맥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따라 들이키고는 침대로 향했다. 침대에는 아내가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존즈 씨의 침실 불빛이 꺼지기 무섭게 농장의 모든 축사에서는 일제히 부스럭거리는 소리, 날개 퍼덕이는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다. 지난날 무슨 상인가를 탄 적이 있는 늙은 수퇴지 매니저가 전날 밤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가 그 꿈을 농장의 다른 모든 동물 동지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낮 동안 쫙 퍼졌고, 그래서 존즈 씨가 완전히 잠드는 밤 시간을 기다렸다가 동물 전원이 농장 큰 헛간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늙은 수퇴지 메이저가 품평회 같은 데 나갈 때 붙여지는 공식 명칭은 윌링던 뷰티였으나 동물들은 그를 메이저라 불렀다. 농장 동물들은 그를 퍽 존경하고 있던 터라 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모두가 1시간쯤의 잠쯤은 희생시킬 용의들이 있었다. 널따란 헛간 한쪽에는 대들보에 매달린 등불 밑으로 제법 높지막하게 연단 비슷한 것이 만들어져 있었고, 늙은 메이저가 거기 벌써 집단을 깔고 편안히 좌정해 있었다. 그는 나이 12세로 최근 몸이 좀 불고 이빨은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지만 여전히 현명하고 자애롭고 위엄이 넘쳐 보였다. 헛간에는 금세 농장 동물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제각각 자기 방식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맨 먼저 도착한 것은 블루벨, 제시, 핀처라는 이름의 3마리 개들이었다. 이어 돼지들이 들어와 연단 바로 앞에 집단 위에 자리 잡았다. 암탉들은 창턱에 올라앉고 비둘기들은 석가래로 올라가고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편에 앉아 벌써 새김질을 시작한 참이었다. 짐술에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가 나란히 함께 도착해서는 집더미 밑에 다른 몸집 작은 동물들이 숨어 있다가 발굽에 밟힐세라 조심조심 털투성이 발굽을 떼어놓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클로버는 이미 중년을 바라보는 뚱뚱한 어미 말이었는데 4번째 새끼를 낳은 뒤로는 영 옛날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서로 말하면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으로 키가 거의 18뼘이나 되고 보통 말 2마리를 합쳐놓은 것처럼 힘이 셌다. 그가 좀 멍청해 보이는 것은 코 밑에 흰 줄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머리가 아주 1급으로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심지가 꿋꿋하고 일할 때는 무서운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농장 동물들에게 널리 존경받고 있었다. 그들에 이어 당도한 것은 흰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었다. 당나귀 벤자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성질도 제일 고약했다. 그는 좀채 입을 떼는 일이 없었지만 뗐다 하면 시큼 씁쓸한 논평을 내뱉기 일쑤였다. 이를테면 하느님이 파리를 쫓으라고 그에게 꼬리를 달아준 모양이지만 자기로선 차라리 파리도 없고 꼬리도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었다. 농장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절대로 웃지 않는 것도 그 벤자민이었다. 왜 웃지 않느냐 물으면 웃을 만한 일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내놓고 인정한 적은 없지만 그는 내심 복서를 존경하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그들 둘은 과수원 너머 작은 목장에서 말없이 나란히 풀을 뜯곤 했다. 복서와 클로버가 자리를 잡고 앉자 이번에는 어미 잃은 오리 새끼들 한떼가 헛간으로 몰려들어 밟히지 않을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삐약거리며 돌아다녔다. 클로버가 커다란 앞발로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오리 새끼들은 그 안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다.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것은 존즈 씨의 경마차를 끄는 아름답지만 머리는 텅 빈 흰색 앞말 몰리였다. 몰리는 각설탕 덩어리를 씹으며 아주 우아한 맵시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앞쪽 연단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흰 갈기를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 갈기에 달린 빨간 댕기를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맨 마지막 참석자는 고양이였다. 그녀는 늘 그러듯 제일 따스한 자리가 어딜까 두리번거리다 복서와 클로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메이저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듣지 않고 혼자 꼬르륵거렸다.
길든 직감하기 모지즈만 빼고는 농장의 동물 모두가 참석했다. 까마귀 모지즈는 존즈 씨의 본체 뒷문 횃대에서 자고 있었다. 동물들이 모두 편히 좌정하고 연설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을 보자 메이저는 목청을 다듬어 말하기 시작했다. 동무들, 여러분은 모두 내가 지난밤에 꾼 이상한 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허나 꿈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얘기부터 좀 할까 하오. 동무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낼 날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소. 죽기 전에 나는 내가 한평생 터득한 지혜를 여러 동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내 의무라 생각하오. 나는 오래 살았고 돼지우리에 혼자 누워 오랜 시간 생각도 많이 해보았소. 나는 지금 생존해 있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오. 내가 오늘 여러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이오. 자, 동무들,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우리 똑바로 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짧소. 우리는 태어나 몸뚱이에 숨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먹이만을 얻어먹고 숨 쉴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힘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하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다고 여겨지면 그날로 우리는 아주 참혹하게 도살당합니다. 영국의 모든 동물들은 나이 1살 이후로는 행복이니 여간이 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영국의 어느 동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참과 노예의 상태, 그게 우리 동물의 삶입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진실이요. 하지만 그게 자연 질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영국 땅이 너무 가난해서 거기 사는 것들에게 품위 있는 삶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동무들, 그게 아닙니다. 천만에 결코 그게 아니죠. 영국은 땅이 기름지고 기후도 좋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이너 농장만 해도 말 12마리, 암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에게 상상 이상의 안락하고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이 비참한 조건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몽땅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 있어.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요.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자 유일한 적입니다. 인간을 몰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굶주림과 고된 노동의 근본 원인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요. 인간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는 젖을 생산하지도 않고 달걀을 낳지도 않으며 힘이 붙여 쟁기도 끌지 못하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동물의 주인입니다. 그는 동물들을 부려먹고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챙깁니다. 우리의 노동이 땅을 갈고 우리의 배설물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우리는 몸뚱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암소 동무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이 짜낸 우유가 도대체 몇천 갤런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우유, 새끼들을 튼튼히 기르는 데 쓰였어야 할 그 우유가 모두 어찌 되었소? 그 우유는 고스란히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암탉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알을 낳았지만 그중 병아리로 부화한 알이 몇 개나 돼요. 나머지 알들은 모두 시장에 내다 팔려 존주와 그 수와 일꾼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주었소. 그리고 클러버 동무, 당신이 낳은 새끼 4마리는 지금 어디 있소? 늙음하게 당신을 부양하고 당신의 기쁨이 되어야 할 그 새끼들 말입니다. 당신의 새끼들은 나이 1살에 팔려갔고 당신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소.
4번의 해산과 고된 노동의 대가로 당신이 얻은 게 뭐요? 하루 몇 끼 쥐뿔만한 먹이와 마구간 말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게 뭐요? 게다가 우리는 이 비참한 일생조차도 자연 수명대로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어. 나 자신으로 말하면 운이 좋았던 편이라 별로 투덜댈 생각은 없소. 나는 12년이나 살았고 내가 퍼뜨린 자손만도 400마리가 넘소. 그게 돼지의 자연스런 일생입니다. 허나 어느 동물도 끝에 가서는 무지막지한 칼날을 피할 수 없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젊은 식용돼지 제군, 그대들은 1년 안에 도살장에 끌려가 울부짖으며 숨줄을 끊기게 될 것이오. 우리 동물들은 아무도 그 끔찍한 최후를 피할 수 없소. 암소, 돼지, 암탉, 양 모두가 그렇소. 말과 개들이라 해서 팔자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소. 거기 앉은 복서동무, 당신의 그 우람한 근육에 힘이 빠지는 날 존즈는 당신을 페마 도축업자에게 팔아 넘길 것이고 업자는 당신의 목을 따고 절절 끓는 물에 삶아 여우 사냥개용 먹이를 만들 거요. 개들은 나이 들고 이빨이 빠지면 존즈가 목에 벽돌장을 달아 근처 연못에 빠뜨릴 것이요. 그러므로 동무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모든 불행이 인간의 횡포 때문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지 않소. 인간을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노동 생산물은 모두 우리 것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 신명을 바쳐 인간이라는 종자를 뒤집어 엎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동무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요. 반란을 일으키라, 반란을. 물론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나로선 알 수 없소.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소. 하지만 머자나 정의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만은 지금 내가 발밑에 지푸라기를 보듯 확실한 일이요. 동무들,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 미래의 모든 세대가 승리의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시오. 그리고 동무들, 여러분의 결의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오. 헛된 얘기에 솔깃해서 길 잃고 헤매면 안 됩니다. 인간과 동물은 다 같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쪽의 번영이 곧 다른 쪽의 번영이기도 하다 따위의 말을 인간들이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시오. 그건 모두 거짓말이오. 인간은 인간 말고는 그 어떤 동물의 이익에도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물들에게는 완벽한 단결과 투쟁을 통한 완벽한 동지애가 필요하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적이며 모든 동물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연설이 이 대목에 이르자 우레 같은 함성이 일었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커다란 쥐 4마리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엉덩이를 깔고 앉은 자세로 연설을 듣고 있다가 거기 와 있던 개들의 눈에 띄었다. 재빨리 구멍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메이저는 앞발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다. 동무들, 결정해야 할 문제가 하나 생겼소. 쥐, 산토끼 같은 동물은 우리의 동지입니까? 적입니까? 우리 이 문제를 투표에 붙입시다. 오늘 모임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바이요. 쥐는 우리의 친구입니까? 당장 투표가 실시되었고 압도적 다수가 쥐도 친구라는 쪽으로 쏠렸다. 반대표는 4뿐이었는데 그 4표는 개 3마리와 고양이가 던진 것이었다. 고양이는 양쪽 모두의 투표에 있음이 나중 발각되었다. 메이저는 말을 계속했다. 이제 별로 더 할 얘기가 없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적개심을 버리지 마시오. 2발로 걷는 것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모두 우리의 친구입니다. 인간에 맞서 싸우는 데엔 우리 동물들이 결코 인간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그를 정복하더라도 절대로 그의 악한 짓거리들을 모방해선 안 됩니다. 동물은 어느 누구도 집안에 살아선 안 되며 침대에서 자도 안 되고 옷을 입거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돈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장사에 손대서도 안 돼요. 인간의 모든 습관은 사악합니다. 무엇보다 동물은 동족을 포갑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세건 약하건 똑똑하건 않건 간에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동물은 어느 누구도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자, 이제 동무들, 지금부터 어젯밤에 내 꿈 얘기를 하겠소. 그 꿈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들려줄 수는 없소. 그건 인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대한 꿈이었소. 그런데 그 꿈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것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아직 새끼 돼지였을 적에 내 어머니와 동네 암돼지들은 오래된 노래 한 곡을 부르곤 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곡조와 가사의 첫 세 마디 말뿐이었소. 나도 어렸을 때 그 곡을 알고 있었지만 그 후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소. 그런데 어젯밤 꿈에서 그 가락이 되돌아온 것이오. 그뿐이 아닙니다. 잊혔던 가사가 꿈에 다시 생각난 겁니다. 그래요. 그 옛날 동물들이 불렀던 노래에 바로 그 가사. 그 후 여러 세대가 잊어버렸던 그 가사가 말입니다. 동무들, 지금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소. 난 이제 늙어 목소리가 쉬었지만 여러분에게 가락을 가르치면 다들 잘 부를 수 있을 거요.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요. 메이저는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하기 시작했다. 자기 말대로 목소리는 쉬었지만 노래는 충분히 훌륭했다. 가슴을 흔드는 가락이 어쩌면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의 중간쯤 가는 노래 같았다. 메이저가 노래를 끝내기도 전에 벌써 동물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동물들 중에 가장 머리 나쁜 축들도 이미 곡조를 익히고 몇 마디 가사까지 읊조렸다. 돼지와 개들처럼 머리 좋은 동물들은 몇 분 안 되어 가사를 몽땅 외웠다. 그러고 나서 두세 번 연습이 끝나자 온 농장이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우렁차게 합창했다.